그리고 2차 전지는 내년에도 물론 새로운 섹터가 내년에 또 부상을 할 겁니다. 근데 새로운 섹터에 못지않게 2차 전지는 내년에도 좋은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이유는, 저는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 그로우랑 에어클래스에서 이 주식 관련된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를 또 찍고 있고, 실전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방송에 패널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돈이 된다 주식 투자 책도 쓰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댓글로 그 대표님의 그 책과 네네. 그다음에 강의하시는 것들 네네.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 열심히 찍고 있고, 강의로 좀 주식 투자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싶으니까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대표님 그러면은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세요. 네네. 우선 요즘 이제 연말이 이제 거의 끝나고 네.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인데 네. 요즘 시황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요새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더니 주시장이 조금 소강 국면인 것 같습니다. 크게 지금 소위 말하는 주시장의 가장 큰 주시장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불확실성 관련돼서는 많은 부분이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는 새로 여기서 신규로 또 새로운 어떤 매크로 이슈가 나오는 거는 엊그제 이제 BOJ가 갑자기 그 인상 폭을 확대하는 그거 외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좀 그런 부정적인 의견은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역발상의 측면에서, 저는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어디 기관에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깨지는 실전 전업 투자자로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올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시면 내년에 생각보다 의외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올 거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오히려 그런 위기는 안 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온통 매크로에 만약에 휩싸였다면 내년에는 정말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 업종 내에서도 제가 사실 그 업종별 1등과 2등주의 수익률 현황도 이렇게 체크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표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철저하게 업종과 종목에 압축해서 공부를 하자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업종과 종목을 공부하시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열심히 손품을 팔아야 되셔야 되는 거는 업종과 종목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과 가까워야 돼. 그 주식의 가격에 하루 주식의 가격에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은 계속 평생 함께 해야 될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에서는 조금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기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 주식에 많이 물리신 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근데 여전히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지 다 털고 떠날 때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이 또 엄청나게 줄었고, 사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도 사실 12월 달 되면 신규로 진입하지 않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북클로징이라고 하죠. 회계 장부를 마감하면서 올해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내년에 또 새로운 신규 투자를 노리는데, 내년에 신규 투자 1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아마 포트폴리오 외국인이나 기관 포트폴리오 재편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굉장히 업종별로 종목별로 차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이 우선은 주식을 분할해서 좀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고. 네, 현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싼 주식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네. 많이 줄었나 보네요. 엄청 줄었습니다. 보통 70조 최고점 찍을 때가 거래 대금이 한 70조였다면 지금은 그 고객 예탁금이 지금 한 48조까지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70조였어요. 네, 한 40%까지 줄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 말씀드리면 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2021년 제일 화랑기 때가 한 코스피가 한 약 한 12조에서 한 15조,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
9조에서 한 12조였는데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조대 거래대금이 반토막 반토막 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40% 가까이 거래대금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빠진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그 떠난 부분이 있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예적금과 채권에 많이 자금이 사실 이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주식의 활동 계좌 수라고 하거든요. 그 활동 계좌 수가 뭐냐면 한 번이라도 6개월 이내에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주식을 그 신규 6개월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을 활동 계좌 수라고 하는데 활동 계좌 수 자체는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론 주식시장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내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말하는 경기 침체를 아주 강하게 보냐, 낮게 보냐, 마일드하게 보냐, 하드하게 보냐는 내년이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보다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종목과 업종을 좀 압축해서 공부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거래대금이 좀 줄었다는 거, 예탁금이 줄었다는 거는 네. 증시의 바닥에 가까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소위 말하는 신용잔고, 그러니까 빌려서 레버리지를 써서 하시는 분들이 신용잔고가 최고 많이 찍을 때는 한 23조를 찍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져서 한 16조대 후반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증시 수급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약 한 13조까지 만약에 여기서 한 10% 정도가 더 빠지는 14조에서 한 15조 정도 신용융자 잔고가 나올 경우에는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 주신 대로 증시 거래대금도 지금은 거의 고점 대비 40% 빠진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서 더 빠져봤자 거래대금이나 예탁금이 10% 안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보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거래대금이 바닥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수급이 다시 채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식을 좀 사도 좋을 시기라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좀 살만한 주식 네. 또는 섹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살 주식은 너무 많고요.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2차 전지에 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압도적으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개별적인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대형주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대형주 배터리 셀단과 그 밑단에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비움, LNF 같은 회사들도 단기적으로 뭐 많이 빠진 기업들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엄청 안타까운 거는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사자마자 40% 마이너스 물렸다 뭐 이런 얘기들 들리는데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고하게 진행 중이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내년에도 물론 새로운 섹터가 내년에 또 부상을 할 겁니다. 근데 새로운 섹터에 못지않게 2차 전지는 내년에도 좋은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2차 전지가 과거의 기대감, 소위 말하는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 꿈을 먹고 사는 미래 사업이잖아요. 그런 컨셉에 맞게 꿈으로 간 2차 전지가 내년과 내후년 정말 긴 롱텀으로 보면 2028년까지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그러니까 2028년 너무 장기라고 보면 실적 추정치가 지금 잡히는 게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년치는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이 계속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아직까지 계속 가장 트렌드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쟁,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판매 우려.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소위 말하는 시장의 과도한 우려, 그다음에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많이 싸졌다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여전히 성장주의 주도주의 역할은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숫자가 찍히고, 두 번째는 2차 전지만큼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외국 물론 반도체라는 우리나라 가장 핵심 주력 산업 있잖아. 반도체를 제외한 2차 전지만큼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이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매매나 거래가 활발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2차 전지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워낙 기술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술력 좋은데 IRA 법안이라는 일종의 플러스 덤까지 얻은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물론 중국은 워낙 자국의 BYD나 CAT를 꽉 잡고 있지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의 그 기술 경쟁력이나 이 소위 말하는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그게 숫자로 찍히는 부분이 여전히 굳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내년에 거의 아직까지는 원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군요. 그러면 혹시 2차 전지 쪽 내에서도 네. 셀도 있고 소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 중에서 좀 더 좋게 보시거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그 셀하고 소재하고 장비가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일단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테슬라 관련돼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의 우려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뭐 트위터 관련돼서 트위터 인수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5조 가까이 팔았어요. 4조 8천억 팔았으니까 테슬라를 최대 주주가 파니까 당연히 테슬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테슬라에 대한 판매 우려도 있고 뭐 중국 공장 뭐 셧다운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여전히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11월 데이터 중국에서 여전히 테슬라는 10만 대 이상을 팔았어요. 네,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론 압도적으로 중국의 로컬 BYD가 1등이긴 한데 테슬라가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중국에서 판매.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점유율 자체는 줄고 있어요.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만 테슬라의 판매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연간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거는 50% 이상 성장을 하겠다 매출에서. 근데 50%는 안 나왔는데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40% 이상 판매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많은 우려는 있지만 테슬라의 전기차는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하락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먼 거리를 가는 조금 비싼 모델인 롱 레인지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스탠다드 모델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는 그 테슬라의 중국향이 아니라 유럽과 북미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향 중에서도 중국향 재고 물량이 판매 가격을 낮췄고요. 가장 따끈따끈한 거는 한국 것도 롱레인지 모델에서 워낙 비싸니까 롱레인지 모델이 7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7,800만 원대에서 6,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재고 모델에 한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이 저희가 포지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유럽은 뭐 중국이 껴들 틈도 없이 압도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랑 그 밑단에 소재 업체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아직 다행스럽게도 가격 인하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유럽이 우리가 포지션이 제일 높은데. 그래서 이 테슬라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생각보다는 북미에서 좀 안 팔려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오닉 5와 그 EV6, 기아 EV6가 원래는 월에 5,000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에 2,000대.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IRA 때문에 법안 보조금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를 빠르게 치고 올라온 게 포드입니다. 포드가 지금 7.4%까지 시장 점유율이 올라왔어요. 원래는 미국에서 2등이 현대기아차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포드가 올라오면서 포드에 들어가는 국내 소재 업체랑 장비 업체는 수혜를 보는 거죠. 현대기아차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현대기아차도 물론 IRA 법안으로 그 IR 법안 이제 세부 규정이 이제 현대기아차에 적용이 안 됨에 따라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멕시코 공장으로 간다든지 그 부분이 나오면 다시 조금 현대기아차 판매 관련돼서 좀 다시 벌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는 워낙 소위 말하는 가성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가성비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 있고 품질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조금 우려는 좀 현대기아차도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 저조한 부분을 중국 시장만 뭐 BYD나 CAT를 뺏겼지만 나머지 유럽 시장에서는 테슬라 판매가 저조한 부분을
다른 유럽의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BMW라든지 여러 유럽의 아주 대형 그 자동차 회사들, 그다음에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합작법인 스텔란티스가 그 테슬라에 빠진 빈 부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꾸는 부분을 유럽 자동차 OEM이 잘할수록 그 뒤에서 웃고 있는 우리나라 소재주 장비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테슬라 이퀄 전기차는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테슬라도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미국 시장, 전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라고 보는데,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시면 유럽은 시장 침투율이 올라와서 19.9%, 아직 20%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지금 한 8.7%니까 미국 시장은 아직도 엄청나게 성장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은 워낙 BYD랑 CATL이 워낙 꽉 잡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침투율이 29.9%까지 올랐습니다. 약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저희가 뭐 거의 진입을 못 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완전히 포커스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원자재 가격인데요. 이 소위 말하는 니켈, 리튬, 뭐 코발트, 망간 아주 대란입니다. 원자재 관련돼서. 리튬은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또 찍고 하고 있고, 그래요. 네, 니켈도 최근에 한 달 만에 42%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니켈과 리튬이 오르면 소재 딴 업체는 그거를 판가에 전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극재 업체들 판가에 전이하니까 당연히 양극재 업체는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다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는 판가를 전이한 부분, 물량이 최대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가가 이제 급속하게 4분기에 떨어질 거다. 근데 그거는 리튬과 니켈이 지금 고점에서 약간 빠졌는데 고점에서 약간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막 30%, 뭐 40%, 50% 하락이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두 자릿수 안짝으로 리튬이 좀 빠진 걸로 알고 있고, 리튬이 왜 빠졌냐에 대한 그 원인도 보면 중국에서 과도하게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과도하게 공급을 늘릴 거에 대비해서 사실 중국은 그 리튬을 가공하는 데 핵심인 거고, 오히려 그 실제 리튬의 원 소재가 많이 나는 데는 호주, 칠레거든요.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거든요. 호주를 제외한 칠레, 아르헨티나 이쪽 그 남미 계열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이렇게 동맹 협정, 우리 석유 오펙처럼 동맹 협정을 맺어서 가격을 그렇게 함부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그 협정을 지금 맺은 걸로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생각보다 리튬과 니켈의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대세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튬과 니켈 가격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 4분기에 소재단에서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의 판가가 빠져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빠져서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최근에 지금 조정이 나온 순간은 그걸 보시는 구독자분들처럼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회다. 소재 업체가 빠진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봤습니다. 솔직히 에코프로비엠 이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LNF, 케미칼. 포스코케미칼. 근데 그 중에 당연히 차별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 LNF는 더 많이 빠졌어요. 왜냐? 테슬라 이슈가 워낙 테슬라의 비중이 65%에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LNF 입장에서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조인트 합작법인 그게 미국 진출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고 제대로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NF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거절을 한 거죠. 그만큼 LNF의 기술력을 반증한 그 아주 좋은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무산된 게 아니고요.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아마 올해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 안에 다시 레드우드 머티리얼을 통해서 북미는 분명히 진출할 거로 보고 있고요. LNF가 지금 착실하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의 방식을 그냥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직접 경영하는 방식으로 아마 바꿔서 진출할 거로 보고 있고, LNF도 SK 온에 납품하는데 비중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LNF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더 밑단에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 같은 회사들도 해당이 되는 게, 물량 자체가 북미 물량이랑 유럽 물량을 다 합친 거를 사실 철저하게 수요 공급단에서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이 그 물량을 다 쳐낼까? 그거에 대한 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럼 분명히 틈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보면 LNF보다 더 밑단 더 순위가 더 밀리는 뭐 6등 뭐 7등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밀하게 소위 말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SK온과 삼성의 SDI 쪽이 코스모 신소재랑 긴밀하게 뭔가 그 샘플 양산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당연히 그 윗단에 있는 LNF 역시도 SK온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아닌 SK온 쪽으로 물량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 향이 많은데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점이 그 배터리 형태 원통형도 지금 하고 있고 각형도 하고 있고 다 파우치도 하고 다 합니다. 유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경쟁력 있는 게 SK온 같은 경우는 각형을 하고요. 삼성 SDI는 파우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 파우치형이 잘 나가면 당연히 SDI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각형이 잘 나가면 SK온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 하니까 다 수혜를 먹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공격적으로 일단 물량으로 그냥 물량 공세거든요. 이익률은 상관없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빈자리, 삼성 SDI의 빈자리, SK온의 빈자리를 나머지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 SDI의 주력으로 하던 에코프로비엠도 얼마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 수 있고 SK온으로 갈 수 있습니다. LNF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나가서 테슬라로 최종 납품된 게 65에서 70%지만 그 나머지 30%를 얼마든지 SK온이나 삼성 SDI용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도 제가 배터리 셀 업체 사장이라도 원 벤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개 벤더 경쟁시켜가지고 가격 그쵸. 비싼 대로 소재를 더 마진을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대로 가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비 업체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네. 거기까지 소재까지 한번 정리를 네. 해보면은 네. 그러면 소재 쪽에서는 네. 에코프로비엠 네. 그리고 LNF, 네. 포스코케미칼 네. 이 정도. 요 정도인데 네. 지금 현재 IRA 법안에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포스코케미칼인데 밸류에이션이 제일 비쌉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LNF가 제일 싸고요. 네. 근데 LNF는 아무래도 테슬라 네. 이슈 때문에 네, 테슬라 좀 이슈 많이 때문에. 떨어졌다고 네. 봐야 되는 그래서 거고. 세 개 중에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좀 중장기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라서 LNF를 보지만 왜냐면 단기적으로 반짝할 이슈가 LNF가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포스코케미칼이 훨씬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아무래도 또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네. 그 리튬 또 맞습니다. 그 염호도 네.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인가요? 그것도 크고요. 포스코케미칼만 음극재를 같이 동시에 합니다. 유일하게 국내에서. 그렇구나. 얘네들은 그 포스코홀딩스는 폐배터리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재활용도 하고 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